그들은 유럽 대항전에서 막강한 힘을 자랑하며 스타 선수들을 영입하고 레알 마드리드와 협력하기도 했지만 끝내 리그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다. 결국 파산을 겪었지만 그 이름은 영원히 역사에 남았다. 이것이 바로 파르마,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을 빛낸 위대한 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다. 파르마는 인구 20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지만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이곳은 이탈리아 전통 치즈인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로 유명한데 이름 자체가 파르마에서 온 것이라는 뜻이다. 또한 전설적인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가 지휘했던 레조 극장도 자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계적인 파스타 브랜드인 보릴라, 그리고 유제품 회사인 파르말라트가 이 도시를 대표한다. 흥미롭게도 파르마의 축구 클럽은 주세페 베르디와도 인연이 깊다.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1913년 이 도시에서 베르디라는 이름의 축구 클럽이 창단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구단 운영진은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고 결국 도시의 이름을 그대로 따와 파르마로 개명했다. 그러나 클럽은 오랜 기간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하위 리그를 전전했다. 거의 20세기 말까지도 클럽은 이탈리아 리그의 하위 디비전인 세리에 D와 세리에 B를 오가며 고전했다. 재정난으로 인해 한때 파르멘티라는 새로운 이름을 쓰기도 했지만 그것마저도 오래가지 않았다. 클럽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였다. 파르마를 진심으로 사랑한 에르네스토 체르지니가 클럽을 인수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고 당시 무명이었던 아리고 사키가 감독직을 맡게 되었다. 그는 이전까지 아마추어 팀들과 피오렌티나의 유소년 팀을 지도한 경력이 전부였다. 파르마는 거의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 클럽에는 훈련장이 없었고 우리는 시내의 열악한 잔디 구장에서 훈련해야만 했다. 사키 감독이 회상한 바에 따르면 시설은 낙후되어 있었고 환경도 좋지 않았다. 물론 파르마의 급부상에는 막대한 자금 투입이 큰 역할을 했다. 1980년대 파르말라트가 구단 지분 20%를 인수하면서 클럽은 재정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 기업은 1961년 칼리스토 탄치가 설립한 회사로 파르마의 성장과 함께 몸집을 불려나갔다. 그야말로 구단과 기업이 하나가 된 진정한 공생관계였다. 당시 아리고 사키 감독의 혹독한 훈련 방식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는 이를 통해 선수들의 체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 결국 그의 신념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선수들은 점점 더 강한 체력을 갖추었고 파르마는 코파 이탈리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밀란을 2차례나 탈락시켰다. 이에 경악한 밀란은 결국 사키를 새로운 감독으로 영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는 먼저 파르마를 세리에 D에서 세리에 B까지 승격시키며 클럽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파르마의 급속한 성장은 자연스럽게 많은 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87년 파르마의 홈구장인 토르디니 스타디움의 마드리드에 거함 레알 마드리드가 찾아왔다. 당시 레알 마드리드는 부트라겐요와 우고 산체스를 보유한 강팀이었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 레알 마드리드의 스폰서는 파르말라트였고 이에 칼리스토 탄치는 스페인 구단의 수뇌부와 원만하게 경기를 조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팬들의 예상과는 달리 파르마는 마드리드의 강호를 2대1로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이후 파르마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 중심에는 과거 파도바를 이끌었던 짐 바티스타 파스토렐로가 있었다. 흥미롭게도 그는 1400세의 알레산드로 델 피에로를 파도바에서 발굴한 인물이었으나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그가 파르마에서 내린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결정은 네비오 스칼라를 감독으로 영입하는 것이었다. 스칼라는 부임과 동시에 팀의 전술을 전면 개편했다. 그는 300을 기반으로 하는 352 전술을 도입하며 선수들의 피지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의 훈련 방식은 상당히 강도 높았으며 이에 대해 당시 팀의 핵심 수비수였던 조르주 그리는 이렇게 회고했다. 이탈리아의 여름 훈련은 정말 혹독했다. 새로 합류한 선수들은 이를 견디기 힘들었고 몇몇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우리에게는 약물과 주사가 제공되었지만 거부할 수도 있었다. 나는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했기에 복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혹독한 훈련 속에서 팀 내 신예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공격수 알레산드로 멜리와 수비수 로렌초 미노티가 점점 주목받으며 팀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스칼라의 지도 아래 파르마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팀을 곧바로 세리에 A로 승격시켰고 그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의 초상화가 파르마의 중심 광장에 걸렸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팀의 오랜 후원자이자 구단주였던 에르네스토 체르지니는 평생 꿈꿔왔던 파르마의 세리에 A 데뷔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시즌 개막을 몇 달 앞두고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끝내 자신의 팀이 최고 무대에서 뛰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말이다. 클럽은 오랫동안 칼리스토 탄치의 소유로 넘어갔다. 그는 파르말라트와 함께 홈구장을 재정비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고 선수 영입을 위해 500만 유로를 투자했다. 그 결과 레알 마드리드가 노리던 골키퍼 클라우디오 타파레를 선점하는 데 성공했으며 스웨덴 대표팀의 핵심 선수였던 토마스 브롤린도 합류했다. 두 선수는 훗날 1994년 월드컵에서 빛을 발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다. 참고로
현재 타파렐은 리버풀에서 골키퍼 코치로 활동 중이다. 팀은 세리에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1991년 시즌을 6번째 순위로 마무리하며 유럽 대항전인 UEFA 컵에 출전했다. 비록 첫 경기에서 소피아의 체에스카에게 패하며 탈락했지만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결승까지 진출하여 유벤투스를 꺾고 클럽 역사상 첫 번째 주요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덕분에 파르마는 컵 위너스컵에 출전할 기회를 얻었다. 새로운 무대에서도 파르마는 돌풍을 일으켰다. 중결승에서 맞붙은 상대는 마드리드의 아틀레티코였다. 경기 초반 파르마는 0대1로 끌려갔고 하프타임이 되자 네비오 스칼라는 라커룸으로 뛰어들어가 소리를 질렀다. 우리가 무슨 동네 교회 팀이야. 왜 이렇게 겁쟁이 같은 축구를 해. 나가서 제대로 싸워. 선수들은 이에 자극받아 후반전에서 폭발적인 경기력을 선보였고 아틀레티코를 완전히 무너뜨린 후 결승에서 앤트워프를 꺾으며 우승을 차지했다. 리그에서도 성과는 이어졌다. 시즌이 끝났을 때 파르마는 3번째 순위를 기록했고 유럽 슈퍼컵에서도 승리를 거머쥐었다. 한편 탄치는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식물성 기름을 생산하는 진리오 회사를 인수했다. 이 기업은 레지나의 후원사였고 레지나는 파르마의 라이벌이었지만 이 계약을 통해 두 팀은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다. 덕분에 파르마는 새로운 골키퍼 루카 발로타를 영입할 수 있었으며 그는 무려 43살까지 세리에에서 활약했다. 이와 함께 팀에는 또 한 명의 대형 스타가 합류했다. 바로 잔프랑코 졸라였다. 이미 그의 클래스를 인정받고 있었기에 팬들은 그가 플레이메이커로서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다 1994년 1월 겨우 2달 만에 11골을 터뜨리며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했다. 그 시즌 파르마는 최종적으로 4번째 순위를 기록했다. 비록 우승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선수들은 다음 시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1994-1995 시즌 팀은 강력한 수비수 디노 바조를 영입했다. 그는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다. 수비수임에도 팀 내 3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했으며 시즌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혔다. 하지만 그는 스칼라 감독과의 관계가 쉽지만은 않았다고 회상했다. 하프타임 때 스칼라가 내게 사자처럼 몸을 풀어라 라고 했다. 나는 열심히 준비했고 결국 그에게 지금 나는 진짜 사자가 된 것 같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는 나를 쳐다보며 근데 누가 사자가 축구한다고 했냐 라고 하더라. 새 시즌이 시작되자 파르마는 더욱 강력해졌고 리그에서 2번째 자리를 차지하며 UEFA 컵을 들어 올렸다. 이 시점부터 클럽에는 세계적인 스타들이 하나둘씩 합류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오프시즌 동안 발롱도르 수상자인 흐리스토 스토이치코프가 합류했고 미래의 발롱도르 수상자이자 나폴리에서 이적한 파비오 칸나바로도 팀에 가세했다. 스토이치코프의 영향력은 엄청났고 그의 입단 소식만으로 이틀 만에 2,000장의 시즌권이 팔려나갔다. 그는 개막 5경기에서 4골을 터뜨리며 기대에 부응하는 듯했다. 그러나 곧 동료들과 충돌하기 시작했고 팀원들이 자신의 높은 연봉에 불만을 가진다며 불평했다. 결국 그는 바르셀로나로 돌아갔다. 그러나 떠나기 전 그는 세계의 한 명의 골키퍼를 소개했다. 바로 잔루이지 부폰이었다. 부폰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스토이치코프가 스칼라에게 내 출전을 직접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스칼라는 그 조언을 받아들여 세리에 A 경기에서 부폰을 선발로 내세웠다. 하지만 당시 부폰은 결코 성실한 선수는 아니었다. 14살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팀 내 베테랑들과 자주 다퉜으며 크고 작은 벌금을 수도 없이 부과받았다. 1995년 11월 그는 친구들과 배서 술을 마신 후 경찰이 보는 앞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남의 차 소변을 봤다. 다음 날 팀 디렉터가 말했다. 네가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 체포 과정에서 저항까지 했다고 하더라. 당장 경찰서에 가서 사과해. 그로부터 일주일 뒤 부폰은 밀란을 상대로 파르마 1군 데뷔전을 치렀고 무실점 경기를 펼치며 스칼라 감독을 만족시켰다. 하지만 이후 그는 다시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자유로운 생활을 이어갔다. 어느 날 클럽에서 누군가 내 입 앞에 알약을 들이밀었다. 나는 그걸 빼앗아 그의 얼굴에 던져버렸다. 3년 후 그 녀석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다. 몇 달 뒤 부폰은 제노아로 이적할 뻔했지만 팀에서 골키퍼 자리가 비면서 파르마에 남게 되었다. 이후 그는 축구계를 정복해 나갔다. 스칼라의 시대는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UEFA컵 우승 이후 성적이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다. 팀은 리그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고 파르마의 수뇌부는 단 하나를 원했다. 바로 스쿠데토였다. 구단은 새로운 감독을 물색했고 파비오 카펠로가 유력한 후보였다. 그에게는 라이벌도 카푸도 로베르토 카를로스도 영입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선수들은 모두 파우메이라스 출신이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했다. 파르마의 주요 스폰서였던 파르말라트가 동시에 파우메이라스의 후원사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시 파르말라트는 지금의 레드불 같은 존재였다.
스칼라는 클럽에서 7해를 보냈고 팬들은 그를 한 문장으로 배웅했다. 7해의 영광, 그리고 단 90분 동안의 작별 인사. 팬들은 이 메시지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며 그가 사랑했던 팀에서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었다. 하지만 카펠로는 결국 파르마에 오지 않았다. 대신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인물은 카를로 안첼로티였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안첼로티는 카푸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라이벌도 전혀 관심 없었다. 하지만 그는 크레스포와 페데리코 키에사의 아버지 엔리코 키에사를 데려왔다. 이 무렵 클럽 내부에서는 탄치 가문이 점점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칼리스타 탄치의 자녀들이 경영진의 핵심 자리를 차지하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구단이 199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1996년 말 파르마는 리그 하위권을 맴돌았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만찬에서 탄치는 안첼로티에게 이렇게 말했다. 밀란전에서 패하면 해고다. 안첼로티는 선수들을 불러 모았다. 나에게 불만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해라. 내가 해고되길 기다릴 필요 없다. 만약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탄치에게 사퇴를 요청하겠다. 그러자 벤치에 앉아있던 멜리가 입을 열었다. 카를로, 당신이 해고당하길 바란다. 그래야 내가 뛰게 될 테니까. 그러나 파르마는 밀란을 1대0으로 꺾었고 이후 성적이 급상승했다. 1996-1997 시즌 팀은 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다. 우승팀은 물론 유벤투스였다. 그 다음 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팀은 프랑스 대표팀의 미래가 될 리리앙 튀랑을 영입했다. 하지만 1997년 여름 안첼로티는 로베르토 바조의 영입을 거절했다. 그는 슈퍼스타가 팀 전체의 중심이 되는 걸 원치 않았다. 그리고 결국 1997-1998 시즌이 끝나갈 무렵 안첼로티는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되었다. 알베르토 말레자니가 감독직을 맡았다. 그는 후안 세바스티안 베론과 월드컵 우승자 알랭 포고샨을 영입했다. 많은 사람들은 베론이 파르마에서 오랜 시간 뛰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맨체스터에서 그는 진정한 클래스를 보여줬지만 그 전까지는 마치 자신을 시험하는 데모 버전 같았다. 1999년 봄 크루세이더스는 5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자 칼리스토 탄치가 라커룸에 난입해 베론을 향해 소리쳤다. 베론,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야? 우리가 너한테 거금을 쏟아부었는데 네 경기력은 형편없어. 하지만 그 팀에서 진정한 권위자는 감독이었다. 말레자니는 규율을 강화했고 라커룸에서 음악을 금지했으며 각종 파티 문화도 차단했다. 그러나 동시에 강한 피지컬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축구를 구축했다. 그 시즌 파르마는 빛을 발했다. 유에파컵 결승전에서 마르세유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고 그 경기에서 크레스포의 골을 도운 것이 바로 베론이었다. 몇 년 뒤 파르마가 세리에 비해서 허덕이던 시절 온라인에서 한 흥미로운 영상이 퍼졌다. 파비오 칸나바로가 모스크바 메리어트 호텔 712호실에서 마르세유전 전날 밤 촬영한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링거를 맡고 있었고 농담을 던졌다. 이거 봐, 결승전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완전 형편없는 팀이라는 증거야. 내가 이 테이프를 팔면 얼마를 받을까? 이 장면은 분명 수상해 보였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가 투여받은 것은 근육 회복을 돕는 네아톤이라는 약물로 반도핑 위원회가 허용한 것이었다. 다만 이 영상은 이탈리아에서 칼초폴리 스캔들이 터졌을 때 다시 주목받았고 당시 많은 이탈리아 선수들이 도핑 의혹을 받았다. 아마도 그 시즌이 파르마의 마지막 성공적인 순간이었을 것이다. 팀은 상승했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추락했다. 부포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회상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는 가장 강한 팀이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의 구성과 노력에 비하면 적은 우승을 차지했다. 만약 우리가 유벤투스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면 단 한 시즌 만에 모든 걸 휩쓸었을 것이다. 2000년대 초반 파르마는 코파 이탈리아를 들어 올렸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구단의 마지막 트로피로 남아있다. 2004년 1월 10일 파르마는 인테르와 경기를 치렀다. 하지만 팬들은 경기보다 더 큰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바로 전날 구단 이사회가 사임했고 이는 엄청난 규모의 금융 스캔들과 연관이 있었다. 문제의 중심에는 파르말라트가 있었다. 이 회사는 회계 부정으로 인해 14억 유로를 숨기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파르말라트는 파산했고 이는 유럽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업 파산으로 기록되었다. 구단은 주요 후원자를 잃었고 매각 절차에 들어갔으며 칼리스토 탄치는 축구 관련 업무에서 배제당하고 10,0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은 그를 체포했고 그는 모든 자금을 친척들의 회사로 빼돌렸다고 자백했다. 파르마는 그의 돈 세탁 계획에서 중요한 도구였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은 하나둘씩 팀을 떠났다. 그래도 파르마는 2004년부터 2005년 시즌 유에파컵에 참가했지만 중결승전에서 모스크바의 체스카에게 패하며 유럽 대항전에서 사라졌다.
사실 90년대에는 파르마만이 재정적 문제를 겪은 것이 아니었다. 피오렌티나는 세리에 D로 강등되었고 나폴리는 세리에 B로 추락했으며 라치오는 재정난으로 인해 스타 선수들을 매각해야만 했다. 대표적인 예로 알레산드로 네스타가 팀을 떠났다. 2007년부터 2008년 시즌 파르마는 결국 모든 후원자를 잃었다. 21세기 초반부터 구단에는 약 10명의 감독이 거쳐갔다. 에크토르 쿠페르부터 클라우디오 라니에리까지 많은 인물이 팀을 맡았지만 누구도 위기의 파르마를 되살릴 수 없었다. 과거의 강팀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게다가 이탈리아 축구 자체도 쇠퇴하고 있었다. 2010년대 중반을 떠올려 보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른 이탈리아 팀은 거의 없었다. 그나마 2009년부터 2010년 시즌 인테르가 마지막이었다. 리그 전체적으로 구단들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과도한 이적료를 지불하며 중간급 선수들을 영입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파르마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14년 시즌 팀은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확보하며 리그에서 6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본래 파르마는 2014년부터 2015년 시즌 유럽 대항전에 출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또다시 문제가 터졌다. 구단의 공식 명단에 등록된 선수 수는 무려 250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임대 선수로 보내졌고 이들의 계약에서 발생한 세금 30만 유로가 체납된 상태였다. 파르마의 방식은 간단했다. 젊고 중급 수준의 선수들을 영입한 뒤 구단 내에서 훈련시키고 임대 보낸 후 일정 금액을 받고 매각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임대 계약에서 발생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문제가 커졌다. 결국 칼리스토 탄치의 후임이었던 토마소 지라르디도 구단을 떠나야 했다. 그는 구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또 다른 금융 스캔들을 일으켰다. 이에 격분한 팬들은 그의 집 앞에서 항의했고 경기장에서도 그를 향한 비난의 함성을 외쳤다. 그들은 경기장에서 한 가지 구호를 외쳤다. 토마소 미알리. 이는 이탈리아어로 토마소 돼지라는 뜻이었다. 파르마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었지만 세리에에서 버티고 있었다. 당시 이탈리아 축구 연맹은 클럽들의 재정 문제에 대해 눈을 감는 경우가 많았고 세리에아나 세리에 B에서 즉각적으로 퇴출시키려 하지 않았다. 결국 최상위 디비전의 여러 클럽들이 파르마를 돕기 위해 나섰고 급여 연체를 해결하기 위해 500만 유로를 모금했다. 선수들은 세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고 라커룸에는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팀은 부채를 갚기 위해 모든 클럽 트로피와 파르마 FC라는 상표까지 매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디네세와의 리그 경기에서 선수들은 아예 출전하지 않고 파업을 선언했다. 그제야 리그가 개입했지만 조건이 있었다. 첫째, 선수 급여 미지급 문제로 인해 팀의 승점이 7점 삭감되었고 둘째, 다음 시즌에는 무조건 세리에 B로 강등되어야 했다. 또한 모든 팀이 모은 기부금은 리그에 반환해야 했다. 결국 클럽은 파산했고 2015-2016 시즌부터 파르마 칼초 1913이라는 이름으로 세리에 D에서 다시 출발했다. 팬들은 클럽 지분의 25%를 매입했고 네비오 스칼라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파르마는 마치 불사조처럼 부활했고 3년 만에 다시 최상위 이탈리아 디비전으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진정한 전설이 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파르마의 주장 알레산드로 루카렐리였다. 그는 세리에 D부터 최상위 디비전까지 파르마와 함께했고 인터와 밀란 같은 빅클럽의 제안을 거절하며 끝까지 팀에 충성을 바쳤다. 39살까지 뛰며 파르마가 다시 최상위 리그로 승격한 순간 은퇴했다. 클럽은 그의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6번 등번호를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다. 예를 들어 2018-2019 시즌에서 파르마는 리그에서 14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당시 팀에는 제르비뉴와 브루노 알베스 같은 베테랑들이 활약했다. 이후 강등과 승격을 반복했으며 전설적인 골키퍼 잔루이지 부폰이 합류하여 2023년 친정팀에서 화려하게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현재 파르마는 세리에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여전히 잔류를 위해 싸우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팀이 앞으로도 세리에 A와 세리에 B 사이를 오갈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과연 파르마는 다시 부활하여 이탈리아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끝일까?